우리 1교시에서 수업 들으면서 학위 논문이 갖춰야 될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첫 번째 무엇을 포함한다? 연구 결과를 포함한다. 두 번째 무엇을 따른다? 형식을 따른다. 세 번째 글을 논리적으로 쓴다. 자, 세 번째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저한테 논문을. 서론 부분을. 얼핏 보면 잘 쓴 논문 같지만 논리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많은 내용입니다. 자, 눈에 띄는 문제만 조금만 지적해 볼까요? 이 글쓰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찝어 보겠습니다. 1단락에서 여기서 잘못 쓴 부분 어디일까요? 천문학적 비용. 얼만데? 이렇게 애매한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기업이 ICT 장비 도입에 천문학적 비용을 소요하고 있나요? 검증이 안 된 데이터죠. 또 문제 있는 거. 광풍에 맥없이 쓰러지고 있다? 이분은 너무 사설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자, 마지막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이 시간 문제다? 누구 맘대로. 클라우드 안 써도 잘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문제. 위에는 한글로 클라우드, 밑에는 영어로 클라우드. 용어가 달리 쓰여져서는 안 되고요. 또 문제. 우리가 논문 쓸 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오면 좀 어때 보여요? 가벼워 보이죠? 학부 논문은 오케이. 석사는 좀 있어야지. 누군가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을 거예요. 최신의 정의. 그 논문에 정의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처음 본 사람은 아이아스, 파아스, 사스가 뭔지 모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로 열고 Infrastructure as a Service, Platform as a Service, Software as a Service 이렇게 풀네임을 써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서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 클라우드 도입이 기업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좀 더. 누구보다.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본 연구의 주제는 뭐뭐뭐다. 이렇게 딱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괜찮은 이 문장에 오류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석사 논문에서 자주 나오는 글쓰기 관련된 오류는 주어 동사가 일치하지 않고 맞춤법에 오류가 있고 구두점이 없고 표현을 과장되게 하는 광풍에 맥없이 쓰러진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문어체, 말투 같은 거. 정말 재밌는 거는 카톡에나 쓸만한 단어로 논문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정말 유유 안 쓴 게 어딘가 싶을 정도로 이게 정말로 친구들끼리 나누는 SNS 용어지 이게 석사 논문에서 쓸 용어는 아닌데. 그 이유가 우리는 보통 개조식 보고서나 PPT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좀 문장을 진득하게 길게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130페이지를 쓰려면 13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내용 중에 30%는 남이 한 논문에 대한 분석이지만 나머지 70%는 내 생각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A4지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탈 검색하지 않고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글쓰기가 말처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논리적인 글쓰기 하면 논리성, 객관성, 완전성, 신뢰성, 독창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전혀 모르고 여러분들이 써온 논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 기술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1대1로 피드백을 해줘야 내 글쓰기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교수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글쓰기의 문제점들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도 교수님이 정말로 잘 가르쳐 주시면 극복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볼까요? 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장치 중에 인용이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장을 볼게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한 기업의 50% 이상이 비용 절감과 관련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 50% 이상이 비용 절감이 된다고? 이거 어떤 근거야?
그런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한 기업의 경영 성과가 큰 것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연구를 보니까 김한기 씨가 2014년에 쓴 논문과 윤성재와 그의 동료들이 쓴 2015년도의 연구에서는 실증 데이터를 통해서 50% 이상의 기업이 실제로 비용 절감과 관련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논문이 써졌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이걸 주장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인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인용이라는 것은 원전의 출처를 밝히는 일인데요. 논문을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인용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구성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구성주의에 관한 이런 정의를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구성주의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도 된다는 의미에서 인용이 많은 문장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용을 쓰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더할 수 있고요. 인용한 저자의 권위를 통해서 논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인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선행 연구를 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용이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인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되고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된다? 표절 문제가 됩니다. 교수님 이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논문이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 문장 베꼈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누가 해요? 킬러카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논문 두면요. 4개 이상의 단어가 정해지면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A라는 논문과 B 논문을 상호 검색을 했을 때 전체의 30%가 동일한 문장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표절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 장관하시는 분들의 논문은 누가 그걸 다 분석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 논문을 유사한 논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표절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표절할 만한 분은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 인상을. 하지만 논문 쓰다 보면은 마음속 밑에서 이렇게 검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논문 잘 썼네. 나랑 비슷하네. 카피도 돼, PDF가. 이럴 때는 가져다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뭐가 된다? 네네.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킬러 카피라는 데에서 가능해요. 하루에 5건까지 가능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학진재단에서 여러분들의 논문을 검색할 때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등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논문은 대표적인 저널과 저와 그 중복 검색을 해서 그 결과치를 내라는 데도 있고요. 심사위원이 봤을 때 이거 봤던 논문이야. 게다가 내가 썼던 논문이랑 이 사람이 쓴 논문이랑 비슷해. 이러면은 실제로 검색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논문은 그 해당 저널에 앞으로 영원히 등재가 안 되는 이런 것도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예. 사람이 못하는 건 기계가 다 해요. 그래서 이것도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표절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황우석 사태라던가 송유근 학생 문제 때문에 좀 됐었고, 우리가 논문을 쓰고 나면요, 1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논문을 냈어.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 논문이 자기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걸 신고를 해. 그래서 검색을 했어. 그랬더니 표절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논문이요, 다시 취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논문은 1년이 지나야지 내 논문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은 유예기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논문 인용 과정에서 오류가 진실로 고착되는 우를 경계해야 된다는 부분은요, 뭐냐면 어떤 석사가 위대한 사람의 논문을 번역해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가 짧아. 그래서 A라는 내용을 B로 해석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영어가 짧은 사람의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원저자의 논문이 이상한 걸로 탈바꿈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컴플레인 걸었어요. 그 논문 쓴 사람한테. 내 논문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무슨 근거로 내 논문에 대해서 그렇게 썼냐. 정말로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제가 계절학계에서 한양대 애들한테 강의하면서 문제가 프렌치 그 패러독스 그걸 썼어요. 답이 프렌치 패러독스예요. 근데 카피했나 봐요. 두 번째 옆에 있는 학생은
프렌치 믹스 카페 믹스라고 썼고 옆에 있는 학생은 남양 프렌치 카페라고 썼는데 이거는 카피라면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한 케이스죠. 정말로 참고문헌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웃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논문을 인용했는데 그게 완전 쓰레기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논문들도 같이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힘들어요. 너무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 논문 쓰기를 집 짓기에 비유하면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살고 싶은 집을 스케치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털을 파고 골조를 완성하고 마감 공사를 하고 이 집을 누군가한테 판다고 하면 이 집의 장점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브로셔를 만들어야 되죠.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 쓰려면 연구 주제 설정해야 되죠. 연구 설계해야 되죠. 선행 연구 고체를 해야 되죠. 실증 연구하고 결과 도출해야 되죠. 편집이랑 탈고해야 되죠. 또 제3자가 봤을 때 이 논문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제목과 초록을 완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집 짓기에서도 어느 한 단계가 소홀하면 부실공자가 되듯이 논문도 모든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웃으면서 논문 쓰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논문 쓰기 실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논문 쓰기 실무를 실제 논문의 프로세스별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만약 남는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통계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의외로 어렵지 않네 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부분만 통계를 좀 돌려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위 논문, 특히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직접 읽어보고 써보면 기억이 난다고 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에이션부터. 아이디에이션. 연구 주제 선정. 연구 계획서 작성. 선행 연구 분석. 연구 방법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결론 도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연구 논문 쓰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5월 29일까지 해야 될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아이디에이션과 연구 주제 설정이 되고요. 연구 계획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 계획서가 오케이가 되면 논문을 쓰죠. 이 선행 연구 분석부터 결론 도출까지의 모든 과정이 어디에 담긴다? 여러분들의 논문에 그대로 담기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이디에이션. 논문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자, 이 논문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의 학술 연구를 읽어보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모바일 오피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은 모바일 오피스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보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특히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찾는다? 연구의 한계점, 결론의 한계점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지도교수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논문을 쓸 때에는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에이션을 한 이후에 연구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지도교수와 보통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식적인 프로세스에는 연구 계획서를 쓰기 전에 지도교수하고 상담하는 과정은 없어요. 근데 지도교수를 찾아가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연구 주제가 가치가 있는 건지 교수님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고 연구 주제에 관해서 교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주면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가 지도 가능한 영역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저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저 교수님은 왠지 성격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저 교수님한테 논문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수님을 덜컹 지도교수로 넣었는데 그 교수가 그 분야를 모를 수 있어요. 지도교수도 사람이죠. 그죠? 지도교수는 박사를 받았죠. 파리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도교수는 뭐 한 사람이에요? 파리 앞다리에 집게에 융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박사보다 스코어가 더 좁아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모든 것들을 해줄 거다. 그렇게 기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참고적으로 저는 모델링은 약해요. 근데 통계 분석은 잘해요. 그런 장단점을 잘 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과 관련돼서 저 교수님이 관심이 있는지 영향이 되는 분들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도교수의 역량이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미리 미팅을 가져보는 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또 지도교수가 연구 주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줘서 그거를 그대로 써서 연구 계획서를 쓰면 대부분 통과를 해요. 왜? 지도교수가 쓰라는 대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쓰면 다 논문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도교수가 리젝을 놓으면 연구 못 하시는 거 아시죠? 내가 이재훈 교수를 지정해서 연구계획서를 썼는데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연구 지도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리젝을 하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와 물밑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연구주제 선정에 대한 교수님의 지도, 상담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 어떤 교수님한테는 이게 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무엇이다? 권리예요, 권리. 그 권리를 잘 이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에 대한 고민과 지도교수와의 상담 내용이 연구계획서에 작성이 되는데요. 연구계획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학교에다가 논문을 쓰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단계입니다. 자, 교수님, 제가 연구계획서를 내고 나서 이게 논문 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못 받구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연구계획서를 내고 여름방학 동안의 기간에 마음이 바뀌면 9월 달에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쓸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 저는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출하신 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 학생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좀 더 고민해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의견을 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정 보완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 지도교수한테는 논문 지도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거 내고 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정 보완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연구 논문 작성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유념을 하시고 반드시 교수의 피드백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연구계획서 목차는요. 다른 학교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목차로 써오도록 하는데 저희 학교는 좀 짧아요. 내용이. 연구 제목과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만 쓰도록 하게 돼 있는데요. 원래 제대로 쓰려면 이 정도의 내용은 나와줘야 됩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자, 이거는 제가 윤승재 교수님한테 좀 자료를 받은 건데요. 여기서는 연구 제목, 연구 목적, 연구 내용 및 범위,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일정, 그리고 내가 이 연구에 관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헌들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베스트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어디까지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제목, 연구 주제, 연구 방법만 쓰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3개만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7개를 썼다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뭐가 있을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가. 그럼 무엇이 명확해진다? 지도교수의 피드백이 명확해집니다. 남들보다 논문을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논문을 보셨는데 이 논문은 1997년도로서 너무 오래된 저널이니까 최근에 나온 저널 중에 이 논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아이디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게요. 우리가 좋은 연구 주제를 정하고 논문을 타당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를 많이 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의 유형은 해외 학술지, 국내 학술지, 학회 발표 자료, 전문 도서, 통계 자료 및 연구 보고서, 학위 논문, 그리고 기타 특허나 법률 사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정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국내 학술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학술지, 특히 학술진흥재단에서 이 저널에서 나온 논문은 퀄리티를 인정할 수 있어 괜찮은 논문이라고 인정한 저널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등재지라고 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저널이에요. 그런 저널에서 나온 논문은 아무래도 퀄리티가 있겠죠. 두 번째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등재 후보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되기 전 단계? 등재지 되기 전 단계. 보셔도 돼요. 큰 문제는 없어요. 이 등재 후보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논문의 퀄리티가 낮아서가 아니고요. 등재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등재지보다 늦게 시작한 경우예요. 예. 등재 후보지는 3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등재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요거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검색이 용이하고요. 학술 논문은 100페이지가 넘지만 등재지는 짧게는 6페이지, 길게는 30페이지로서 짧습니다.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1번.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학회 발표 자료입니다. 심포지움이나 컨퍼런스 자료. 자, 심포지움이나 컨퍼런스에 가보면 어떤 논문은요,
결과가 안 나고 가설까지만 발표하고 끝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논문이 입증도 안 되고 왜 가설만 가지고 왔지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발표하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는 이런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연구 모형을 설계해서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논문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피드백을 주세요. 자, 가설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수정합시다. 자,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이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최근에 이와 비슷한 연구가 뭐가 있으니까 그 연구를 보시고 차별점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줍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녹화하거나 적어놨다가 그 아이디어를 더해가지고 논문을 쓰면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학술대회에 가서 10명이 피드백을 하면 그 10명이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다? 지도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만 가지고 발표를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논문을 발전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앞에 계시는 분 그 심포지엄 가서 발표해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피드백 좀 받으셨어요? 피드백 받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또 질문을 하니까 질문에 따른 이제 답변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확실해지는. 그죠. 준비도 확실해지고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도교수와 논문을 어느 정도 쓰고 논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학회 발표 자료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아이디어를 받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자, 근데 학회 발표 자료는 결론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연구의 트렌드,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로 논문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기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런 논문은요, 레퍼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완성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논문을 레퍼런스 인용했을 때 아니 뭘 믿겠다고 이런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 자료를 인용하시니까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참고 자료입니다. 자, 다음은 해외 학술지예요. SCI, IEEE. 이거는 역시 등재지와 똑같은 건데요. 우리나라가 등재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곳에서 등재가 된 부분입니다. 영어 논문이고요. 어렵고요. 보시면 좋지만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가 짧기 때문에 어떤 논문이 좋은 논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다? 지도교수. 교수님, 제가 국내 저널은 봤는데 해외 저널 중에 제가 반드시 봐야 되는 저널 5개만 좀 찝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알았다고 도와주겠다고 한 다음에 교수님도 하룻밤 새가지고 열심히 검색을 하시면서 논문을 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교수님이 이런 저널을 봤으면 좋겠다 하시면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통계 자료나 연구 보고서도 보면 좋아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가령 우리나라의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의 비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 2자릿수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계청 가가지고 맞벌이하는 가구의 증가세를 보면 그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통계 자료나 연구 보고서 쓰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논문의 구성을 보기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 스칼라, 네이버 전문정보, DBP야, 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DBP야하고 리스는 유료 사이트죠. 개인이 안 되죠. 근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물리고 들어가면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사이트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는 좀 해외 석박사들이 쓴 논문을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인디애나 주립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보셔도 되는데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교재 한쪽 부분 접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검색할 때 이 매뉴얼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대학원 메인 페이지죠? 자, 거기서 맨 끝에 학생 서비스를 누르시면 거기에 맨 끝에 도서관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메뉴를 클릭을 하면 한양대학교가 운영하는 백남학술정보관의 페이지가 뜨고요. 자, 이 도서관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여기 옆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 가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메뉴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요. 소장자료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학술정보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
전자적 파일이 아니라 프린트된 자료 있죠. 그런 자료들이 여기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디지털 컨텐츠는 뭐예요? 논문을 PDF로 변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의 유료 사이트 중에 이 백남 학술정보관 사이트를 물고 들어가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의 위치는 여기예요. 국가 전체 도서관 리스 몇 개가 있죠. 이 사이트를 물려서 여기서 들어가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이 백남 학술정보관을 게이트웨이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 컨텐츠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디지털 컨텐츠라는 상위 메뉴에 여러 가지의 메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거는 메타 검색이에요. 자, 메타 검색의 뜻은 뭘까요? 메타 검색. 메타가 뭐죠, 메타? 한 분이 좀 큰 소리를 얘기해 주실래요? 메타. 네? 상위, 그렇죠. 예, 상위 검색.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상위 검색이란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몇 가지 옵션을 주면서 검색을 하면 검색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만약 사이버대라는 키워드를 놓고 검색을 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검색이 될 건데 그걸 하나하나 보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요거 씁니다, 여러분. 난 국내 저널 먼저 보겠다. 그러면은 이 저널 요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나는 뭐 특정 사이트에 있는 거를 보겠다 하면은 여기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 체크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먼저 국내 저널을 먼저 보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저널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나오고요. 또 이제 리스라는 사이트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메인 페이지에 있었죠, 아까. 거기 리스라고 하면 키워드를 넣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과 이런 저널 중에 어디에 실려 있는지를 클릭해서 하면은 그 논문이 쫙 나옵니다. 근데 한양대에서 보여주는 거랑 리스에서 보여주는 거랑 결과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과값이 달라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검색을 하고 나서 뭔가 미진해. 그래서 리스로 가면 한양대에서 검색되지 않은 30%는 리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키워드로 검색할 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키워드를 넣고 이제 검색을 하면 검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뽑아낼 때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다 포함하는 논문 보여주기 때문에 논문 검색이 안 돼요. 그럴 때 학생들은 쾌재를 부립니다. 여태까지 이거 가지고 논문을 아무도 안 썼어. 아싸! 이러면서 논문을 쓰죠. 다 쓰는 주제예요. 2002년부터 이 논문은 매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사이버대학, 이러닝, 교육 서비스, 온라인 교육, 만족도, 경쟁력, 대학 평가라는 모든 키워드를 넣어서 논문을 쭉 뽑아내야 이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저는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다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넓게 좀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저널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넣은 교육 서비스란 키워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킹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제목글을 보면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논문인지 아닌지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 논문이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이랑 거의 일치해요. 디지털 시대의 대학 교육 서비스 품질 분석에 관한 연구. 이거는 일반 대학에 관한 교육 서비스 품질 분석에 관한 연구인데 이 저자가 다뤘던 거를 사이버 대학에다가 적용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PDF 파일로 이제 딱 클릭을 하면 화면에 띄워주고요. 정말로 괜찮은 논문이면 어떻게 돼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의 PC에다가 저장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 쓰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본인이 지금 참고하는 무수히 많은 논문 중에 키 논문이 있을 거예요. 맨 뒷장 보면은 보통 제가 쓴 논문 같은 경우는 참고문헌이 한 20개, 30개 정도 되는데 그 논문 중에 여러분들의 논문과 가장 유사하고 또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키 논문을 찾아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키 논문들이 도대체 뭘까? 내가 어떤 논문을 읽어봐야지 이 논문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지?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나와 동일한 주제로 논문을 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어본 교집합이 많은 논문을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봤다고 하면 그 논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봤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비교를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논문을 봤어요. 파라슈라만과 베리와 지멘탈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분야와 관련해서 쓴 논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구나. 그래서 나는 요 정도의 논문은 봐야 되겠다라고 뽑아내면 그게 바로 키 아티클이 되는 겁니다. 키 아티클은 있어요. 가령 정보기술 쪽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논문이 네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탑모델이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논문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옛날에는 완전히 키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키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딱 봤어요. 가뜩이나 영어에 대해서 공포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의 저자명은 뭘까요? 파라슈라만과 이 사람과 발음이 이상한 이 사람과 베리라는 사람이죠. 예, 3명이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몇 년도에 출간된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예,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논문 제목은 Subcall, a Multiple 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이게 논문의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검색하려면 이거 다 치실 필요 없어요. 치다가 여러분들이 구두점 하나 잘못 찍으면 검색 안 되죠. 뭐만 넣으면? 이 제목만 넣으면 이 논문이 딱 검색이 됩니다. 예. 자, 저널명은 어느 저널에서 나왔냐면 Journal of Retailing이라는 그 논문에서 나왔고요. 이게 SSCI입니다. 이 저널이. 그 다음에 권호는 64권 1호예요. 자, 권은 몇 년째 나온 거냐? 1년 중에 몇 번째 나온 거냐인데요. 64권이라는 것은 이 저널이 발간되게 몇 년이다? 64년이 됐다는 거 의미합니다. 전통 있는 저널이죠. 보통 논문은 1년에 하나가 나오는 데가 있고 2개가 나온 데가 있고 3개가 나온 데가 있고 4개가 나온 데가 있고 매달 나온 데가 있는데요. 이 저널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나오거든요. 1호는 봄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절에 나온 거. 그리고 수록 페이지는 여기 나와 있죠. 이 전체 논문은 1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래요. 요걸 통해서 이 저널에 대한 특징이라던가 이 저널을 찾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 연구를 분석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거나 가설 설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를 한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에 뒤에 보면 제가 올려드린 제 허접한 논문 2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글로 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58페이지. 네. 자, 여기 보면 이론적 배경에 제가 EMR 표준화, EMR에 관한 인식연구, 정보 시스템 성과에 관한 논의를 쓰면서 제 주장과 함께 어떤 내용을 같이 실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결과로 도출했는지 이렇게 다 써있죠. 물반 고기반입니다. 반은 제가 쓴 내용이고 반은 선행연구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선행연구 분석한 내용을 이론적 배경에다가 쓸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가설 설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의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60페이지의 제일 좌측에 가설 설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연구를 위해서 가설을 하나 설정했어요. 첫 번째 가설은 인지된 유용성은 EMR 표준화의 수용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EMR에 대해서 유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EMR 표준화에 대해서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인데요.
이 가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맘대로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연구를 참고했다는 거를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유용성은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기술 수용 모델을 통해서 인지는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이 사용자의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가 의도에 영향을 주어서 이용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인지된 유용성이 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논문을 통해서 볼 때 EMR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수용 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이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나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른 정보 시스템에는 먹히는 얘기지만 EMR에도 그게 수용이 될까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구한 사람의 논문을 찾았습니다. 진혜은과 최원미라는 사람 역시 EMR의 효과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아진 것을 입증을 했대요. 그래서 이 가설은 문제가 없는 가설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선배들이 이미 입증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서포트하기 위한 자료로 무엇을 쓴다? 선행 연구를 쓰기 때문에 선행 연구 분석이 안 되면 가설 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제 기어들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러면 연구 방법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연구모형, 연구가설, 변수의 조작 작정이, 측정 도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이 논문 목차의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크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구 아이디어에 관한 도출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명품은 가격이 비쌀수록 구매 빈도가 높아지더라. 통상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면 구매 빈도가 낮아져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명품은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이 팔린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야? 명품은 가격이 높아지면 매출도 늘어난다고? 한번 입증을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연구, 이건 뭐죠? 물음표로 끝나는 거 연구 주제라고 그랬죠? 연구 주제를 설정했어요. 럭셔리 브랜드의 가격은 정말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 이게 바로 기본적인 연구 모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그림이나 수식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거죠. 자, 이렇게 연구 모형을 그리는데요. 여기서의 두 가지의 변수를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자, 종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종속. 누군가한테 얽매여 있는 거죠. 자, 매출이라는 거는 지 맘대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서? 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종속변수가 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를 뭐라고 한다?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 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어야만 해요. 기본 골격을 잡았습니다. 자, 근데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고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봤더니 가격은 브랜드의 지각된 가치를 변화시켜서 매출에 영향을 준대요. 그런 연구가 나왔어요. 아, 이게 샤넬백이나 루이비통 가격이 높아져서 바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샤넬 가격이 600, 700, 800 올라간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비싼 가방을 매면 내 가치가 높아지겠지? 그러면서 지각된 가치가 커진대요. 자, 제품에 대해서는 지각된 가치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생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연구 모형이 어떻게 됐어요?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근데 모든 물건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엄마들이 새우깡이나 초코파이 가격 올라가면 어때요? 안 사잖아요. 가격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각적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다는 아니에요. 어떤 제품일수록. 제품에 사치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고가의 제품을 내가 이렇게 지니면 나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내가 돈이 있다는 자격을 어필할 수 있어. 이런 사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제품에게만 가격이 높아지면 지각된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치성이 적용된 제품과 아닌 제품을 좀 비교해서 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거를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자, 조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걸 조절한다고 하죠. 날씨가 추워지면 에어컨을 보일러를 높이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보일러를 낮추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난 조절할 거야. 내가 이런 연구를 할 때 사치성이 적용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내가 비교해서 보겠다. 이럴 경우에 이 조절 변수로 사치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맘대로 넣은 게 아니라 이것도 다른 논문에서 아이디어로 가져온 거예요. 일반 브랜드들은 가격이 오르면 지각된 가치가 하락하지만 사치성이 높은 브랜드는 가격이 올라도 지각된 가치의 변화가 없거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변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보잘것없었던 달랑 2개짜리 그 가격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단조로운 모델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복잡한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변수들은 내가 내 맘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어요? 선행연구에서 가져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연구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브랜드의 지각된 가치를 변화시켜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사치성이 높은 브랜드의 경우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가 커져서 매출이 상승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일단 기본 가정을 정할 수 있고요. 자, 가설을 만들 때는 화살표 하나당 하나의 가설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총 몇 가지의 가설이 만들어진다? 화살표가 몇 개예요? 3개. 첫 번째 가설은 어디? 지각된 가치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가격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제품의 사치성에 따라서 영향도가 달라진다는 것.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연구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연구 모형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기존에 아주 유명한 그 모형을 가져다가 약간 변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되게 싫어하세요. 이 방법을. 남이 썼던 모델을 왜 써?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박사가 아니라 석사시고 석사 때는 경험 삼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검증한 탄탄한 모델을 가져다 쓸수록 논문이 안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교수님들의 추천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아칭 시오리라고 해서요. 우리 분야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래서 M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이란 모형을 많이 쓰는데요.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이라고 해서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그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나의 삶의 질이나 업무 역량이 향상될 거야.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기 쉬워야 돼요. 이 2가지가 만족됐을 때 혁신적인 제품을 도입할 거라는 것이 바로 탐이란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 이 모델을 이용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혁신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가름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도 그래요. 스마트폰.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이용하시죠?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의 삶에 유용한가요?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가요? 이 2가지가 오케이가 되면 아무리 비싸고 혁신적인 제품도 시장에서 빨리 수용한다는 것이 탐이란 모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모델이죠. 자, 그래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변수를 추가해서 쓰기도 해요. 자, 나는 탑 모델이야. 근데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런 변수들이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변수들을 추가를 해서 이런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이나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자발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으니까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다라고 변수를 추가를 했죠. 이런 식으로 아칭 시오리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추가를 하면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똑같은 모델 안 같죠? 사실은 출발점은 같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창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가장 일반적인 모델을 놓고 거기다가 원하는 변수를 추가를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다만 변수를 추가할 때 내 맘대로 추가하지 말고 무엇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이거 논문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탑 모델을 가지고 썼던 모든 논문을 분석을 해서요, 어떤 변수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분석한 논문도 나왔습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어요. 누구한테? 탑 모델 가지고 논문 쓸 사람한테. 아, 여태까지 사람들이 요거까지 건드렸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변수를 추가해야 된다는 임플리케이션 줄 수 있죠. 이것도 실제로 좋은 저널에 실렸던 예입니다. 자, 가설입니다.
가설은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고요.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가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쓴 논문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써도 그게 가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가설 설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비타민 얘기라고 했죠. 누구는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반면 누구는 종합 비타민을 먹더라도 질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데요. 재미있는 상황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채택하고요. 저 사람은 저거를 채택합니다. 결국에 뭐예요? 비타민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걸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저 가설을 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와 가설을 엮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조각 정보를 가지고 묶어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는요, 직장맘 자녀의 자존감에 관한 연구입니다. 최근 여가부에서 편찬한 자료를 읽어봤더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엄마와의 소통 및 교류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자녀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대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실증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트렌드가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서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장맘 자녀의 자존감은 전업주부 자녀의 자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물음표로 끝난 이것이 무엇이다?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연구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볼 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럴 경우는 가설을 직장맘 자녀들의 자존감이 전업주부 자녀들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다가 학생들한테 시켜보는 겁니다. 초등학교마다 쫓아다니면서. 근데 내가 전국을 커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나는 서울밖에 못하겠어. 그럴 경우에는 땡땡 치고 서울 지역 아이들을 중심으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요즘 또 엄마들 물어보면 또 학생들이 교육청에 고발해요. 엄마들 직장 나가시니? 그러면 또 어떤 애들이 불만을 토로하냐면 직장 안 나가는 엄마들의 아이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1988 세대거든요. 저 그때 올림픽 때 이거 이렇게 태극기 들고 응원하러 많이 다녔었는데 쌍문동이 저희 동네입니다. 저 우이동 살거든요. 자, 옛날에 우리 집에 칼라 TV 있는지 냉장고에 있는지 자가용이 있는지 그거 물어봤던 세대거든요. 그때는 가슴은 아팠지만 교육청에다가 민원 안 넣었죠. 근데 요즘은 잘못 물어보면 바로 민원으로 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문지 앞장에 지금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닌다 안 다닌다로 딱 구분이 되죠. 그 애들한테 아이들의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툴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에서 쓰여졌던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그게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와인의 효능을 연구하는 홍길동 교수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육류를 많이 섭취하더라도 와인과 함께 곁들이면 심장병에 대한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홍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즐겨 마시면 심장병 발병률이 낮을 것으로 보고 육류 중심의 식습관을 가진 성인 남성과 심장병 환자의 과거 와인 섭취량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때 홍 교수는 어떤 가설을 세워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빈칸으로 나와 있죠. 그거를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나라면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설을 어떻게 써볼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한번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쓴 가설 읽어보라고 안 할 테니까 어쨌거나 한자라도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시킨다고요? 자, 손. 절반 정도가 쓰셨죠?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가설을 못 세우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줘도 가설을 못 씁니다. 근데 어쨌거나 쓰셨어요. 정답인지 오답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절반 정도가 쓰셨고요.
내가 쓴 가설을 한번 읽어보겠다.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예, 두 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육류를 좋아하는 심장병 환자의 경우 와인 섭취량이 낮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오케이, 좋고요. 자, 뒤에 계시는 분. 와인을 마시는 양이 심장병 발생할 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부의 영향. 자, 두 가지의 가설은 다 맞습니다. 가설은 정답이 없죠. 내가 연구자인데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쓴 게 가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는 가설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뽑아낼 수 있는 두 가지의 가설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쓰셨어요. 자, 저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대상을 이렇게 삼을 거야. 한 주에 600g 이상의 육류를 섭취를 하고 있는 성인 남성 중에 와인을 즐겨 마시는 성인 남성은 와인을 마시지 않는 성인 남성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률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써왔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조금 비슷하죠. 그죠? 이게 바로 가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가설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조건은 안 주거든요. 적어도 두 개 집단을 비교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놓고 봐야 되냐면 둘 다 한 주에 600g 이상의 육류를 섭취하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죠? 조건은 동일하게 둬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 한 주에 600g은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면 육류 중심의 식습관에 대한 정의를 한 주에 600g 이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한 주에 600g 이상의 육류를 섭취하는 성인은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육류 중심의 식습관을 가진 성인 남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다? 따라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알고는 계세요. 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뭔가 명확한 기준으로 만들어낸 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될 한 가지의 정보가 더 있어요. 하나는 조작적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부분? 그렇죠. 와인을 즐겨 마신다는 기준을 뭘로 세울 거냐? 이건 통계청 사이트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혹시 나는 와인을 즐겨 마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와인을 즐겨 마신다. 네, 손 드셨죠? 일주일에 몇 바틀 정도 드세요? 이제 그 싱글전 있잖아요. 네네. 뭐한 3분의 1 정도로 해서 매일 마시는데 아, 네. 매일 마시니까 거의 뭐 매주 마트 갈 때마다 한 번씩.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정은 하기 나름이지만 나는 한 달에 4회 이상 와인을 마시고 한 번 마실 때마다 2잔 이상을 마신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와인을 즐겨 마신다는 거. 내 논문에서는 와인을 즐겨 마신다는 것을 한 달에 4회 이상 한 번 마실 때 2잔 이상을 마시는 걸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볼게요. 자, 제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가설을 가져왔습니다. 직장맘 자녀들의 자존감이 전업주부 자녀들보다 낮을 것이다 라는 게 있고요. 신약 A는 경도 비만인의 체질 발량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고, AS 정책에 대한 고객의 신뢰는 제품 구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설이죠. 자, 가설이 정해지면 다음에 뭘 정해야 되냐면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합니다. 가설 검증 방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가설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검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직장맘, 이 페이지를 조금 넘어갔어요.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직장맘 자녀들의 자존감이 전업주부 자녀들보다 낮을 것이다, 이런 거는요. 차이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엄마가 직장맘인 경우와 엄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 직장맘을 둔 아이들의 자존감 점수와 전업주부의 아이들의 자존감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 그랬는데 직장맘을 둔 아이들의 자존감이 80점이고 잘 안 보일 텐데 일단 쓸게요. 자, 80점이고 전업주를 두고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83점입니다.
언뜻 보면 어디가 높아 보이지만 전업주부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이 3점이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실은. 이걸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신뢰도와 표본 오차. 그래서 통계 분석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평균 점수는 통계 도구로 돌리지 않고 엑셀이나 계산기로 계산해도 나올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때 t-테스트라는 걸 써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했어요. 신약 A는 경도 비만인의 체질 방향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경도 비만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약 전에 체지방량을 재고 투약한 이후에 체지방량을 재서 이들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봤어요. 그랬을 때 전에는 체지방량이 40%였다가 투약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봤더니 36%다. 4%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역시 통계 분석을 합니다. 자, 근데 앞에 가설과 뒤에 가설은 다르죠. 무엇이 달라졌다?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비교 대상이 처음부터 구분이 됐죠. 이 가설에서는 비교 대상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30명을 모아놓고 각각 체지방량을 잰 다음에 3개월 정도 계속 이 신약 A를 투약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이 동일한 사람의 체지방량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표본이 동일하죠. 그 경우에는 독립 T 검정이나 대응 T 검정이란 다른 방법을 이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해서 몰라도 되지만 적어도 내가 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 툴을 써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가설은 이렇게 놓고 t-테스트를 독립으로 하면 그거는 통계 분석이 잘못되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방법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볼까요? AS에 대한 고객 신뢰는 제품 구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언뜻 봤을 때 이 가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수용할 수 있는 가설이에요? 좀 이상한 가설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가설이에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왜 성공했는데요? AS.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AS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의 고객 신뢰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S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때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지? 이런 추가 질문이 나겠죠. 자, 그래서 선행 연구를 토대해서 이런 걸 했어요, 제가. 사람들이 AS에 대한 정책을 판단할 때 A와 B와 C라는 것을 주로 보더라라는 것을 선행 연구에서 뽑아내고 이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내가 새로 만든 연구 모델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몇 개의 가설이 될까요? 총 4가지의 가설이 나오겠죠. 그죠? 가설을 검증할 때 우린 2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상한 단어가 나올 건데요. 몰라도 돼요. 다만 방법이 다르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설이 총 4개입니다. 자, 가설이 하나, 둘, 셋, 4개죠.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회귀 분석. 회귀 분석. 나는 회귀 분석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회귀 분석을 써야 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회귀 분석을 최대 4번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4번 돌려야 되죠. 귀찮죠. 이거를 2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요걸 하나 검증하고요. 요 변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에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번 분석하는 게 몇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2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변수가요.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3개를 놓고 볼 때 이 변수들 간의 상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통계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추가 분석을 해줘야 돼요. 또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요즘은 구조방정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가설을 한 번에 끝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3가지의 변수가 각각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게 일로 간다는 것을 원큐, 한 큐에 보여주는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구조방정식이에요. 가설에 따라서 연구 내용에 따라서 회귀 분석을 쓰기도 하고 구조방정식을 쓰기도 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회귀 분석은 좀 쉬워요, 솔직히. 근데 구조방정식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구조방정식 쓰려고 하면 책 보고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연구 모델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중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연구의 타당성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논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석사 논문 쓴 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등재지에 낼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당하는 게 바로 연구의 타당성 부분입니다. 당신이 한 그 연구를 믿을 수 있어? 나는 못 믿겠는데? 이게 연구에 관한 타당성인데요. 연구의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본의 적절성. 그것에 관해서 명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느냐는 거죠. 가령 김치 냉장고를 구매할 때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면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주부. 교수님, 성차별적 발언인데요. 오케이, 40대. 실제로 가구에서 뭔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죠. 근데 교수님들이 귀찮아요, 나가서 하기.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요? 학생들한테 합니다. 사이버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아서 괜찮은데요. 한양대는 교수님도 이거 많이 하세요.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들은 김치냉장고 사는데 이권이 없거든요. IPTV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 누가 결정해요? 엄마. 엄마가 왜? IPTV 3년 약정하면 상품권 45만 원에 장바구니 주죠. 그래서 시장 왔다 갔다 하다가 대리점 가서 둘러보고 사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자분들입니다. 자동차는 남자, 돈 많은 아빠. 그거를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다 슈퍼카만 얘기합니다. 람보르기니 이러면서. 표본이 적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 측정 방법 및 측정 도구의 적절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독대를 사왔어요. 장독대에 둘레가 재보고 싶었어요. 아저씨가 분명히 25cm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25cm가 안 나와. 그래서 재봐야 됩니다. 이 장독대를 재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장독대에 둘레를 재야 될까요? 줄자. 근데 가끔 어떤 논문은 장독대에 둘레를 재겠다고 해놓고 30cm 자를 가지고 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의 내부에 있는 마음이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뭘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직접 관찰하는 게 타당한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 그건 잘못된 도구로 측정하라는 예입니다. 자, 이 둘레를 잴 때요. 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측정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 재면 다른 센치가 나오죠. 자, 둘레를 재면 제일 뚱뚱한 데를 재야 되죠,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입구를 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면은 끝에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둘레 측정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코딩을 잘못하거나 잘못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측정 방법과 측정 도구의 적절성이 위배되는 건데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측정 방법이 제대로 되고 측정 도구가 적절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통계 도구 내에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크롬바이파와 요인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결과값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크롬바이파 값을 0.7 이상, 그 다음에 요인 분석은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0.6까지는 오케이예요, 요즘. 그 변수까지만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설명하면 논문 안 쓰실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지도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해석 오류. A라고 해석을 하고 어필을 했는데 사실은 B인 경우가 있죠. 아까 대선 후보의 지지도 사례처럼 결과값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몰라서 잘못 해석한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걸 알면서도 내가 세운 가설이 채택돼야 되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근데 지도 교수님은 기가 막히게 뽑아내시더라고요. 이진 교수 나한테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되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100명 중에 95%의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을 몇 프로로 잡아요? 95%로 잡죠. 근데 95%를 했더니 제가 제시한 가설의 5개 중에 2개밖에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개는 약간 차이예요. 그 3개에 대해서는 100명 중에 93명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한 2논문 올렸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신뢰 구간을 몇 프로로 낮춘다? 10%로 낮춥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신뢰 구간 90%라는 건 100명 중에 몇 명이? 10명이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세운 가설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시는 저널도 있고요. 어떤 저널일수록 탑 저널일수록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해석 오류죠. 자, 결론 작성입니다. 여러분들 용두삼이라는 얘기 있죠. 논문이 처음엔 좋다가 결론 부분이 갑자기 이상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논문을 쓰느라 너무 지쳐서 막판에 결론을 쓸 힘이 없어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논문 볼 때요, 딱 3개만 보거든요. 초록, 연구 모델, 결론만 보고 괜찮은 논문이면 그때부터 보기 때문에 결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 볼 때도 우리 반전이라는 거 있죠. 네. 좋은 논문은 결론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말씀드렸죠. 자,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 작성할 때 주의사항 별표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결론에다가 이미지, 수식, 그림표, 참고 문헌을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잘 모르겠어요. 논문 쓴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매뉴얼에다 써놨어요. 자, 결론에는 이미지, 수식, 그림표, 참고 문헌을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마감 일정에 쫓겨서 대충 쓰지 말라.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참고 문헌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의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그 참고 저널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게 있고요. 가장 많이 쓴 게 APA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냈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 애들의 매뉴얼을 따라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알아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다른 논문을 참고해서 그 논문에서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을 따라서 쓰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이든 좋은데 원칙을 맞춰서 쓰라고 합니다. 규칙. 이 2가지의 내용을 볼게요. 동일한 논문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뭐가 달라요? 2가지의 표현 방법 중에 먼저 연도가 요거는 요게가 있고 여기 연도가 끝에 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죠? 하나는 제40권 제4호라고 쓰고 하나는 40 가로 열고 4라고 써 있죠.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 번호를 PP라고 붙여진 반면에 여기는 페이지 번호가 없습니다.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국내 저널을 이러한 방법으로 썼다고 하면 그 밑에 나열되는 모든 논문은 다 이런 원칙을 갖춰야 돼요. 저자명, 가로 열고 연도, 논문 제목, 논문 등재지 이름, 권호수, 페이지 수를 이렇게 동일하게 쓰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쓸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자료 쓸 때 순서를 가나다 순으로 쓰죠. 그죠? 가나다 순으로 쓰고 그런 다음에 영어 논문은 ABC 순서대로 쓰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문헌이요, 보통 저는 학생들이 대충 써오면 제가 고쳐줘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맞다고 하는데 제 눈엔 틀린 게 있고요. 사실 참고 문헌은 좀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문헌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결론이나 좀 예쁘게 좀 써보라고 그렇게 좀 해줍니다. 이거는 동료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논문 제목입니다. 논문 제목은 논문 시작할 때 쓰죠. 러프하게 만들어 놓고요. 논문의 완성을 다 한 다음에 맨 끝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 심사 받을 때요, 논문 제목은 타이핑이 안 돼서 나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왜? 나중에 논문을 다 보고, 아니 김구는 제목은 A인데 내용은 왜 B야? 내용에 맞춰서 제목 좀 바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문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뀔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논문 작성을 할 때 주제어를 포함하고 너무 길지 않고, 그다음에 제목이 길어질 경우 이렇게 콜론이나 부제목을 쓰라는 거, 그다음에 논문 내용과 무관하게 기술하거나 과대 포장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나는 요거 연구했는데 막 이렇게 써놓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내가 쓴 논문에 관한 키워드를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마치 제목을 보면 국가와 민족을 살릴 것 같은 그런 스케일인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자, 연구윤리입니다. 이 2분 말씀드렸죠. 황우석과 송유군. 이 2 사람의 실수 중에 어디가 더 큰 책임이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존경하지만 이분은 매우 큰 사고를 치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실수를 했냐면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결과값을 왜곡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죠? 모든 국민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저는 사실은 개인의 사리보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 자기 지도교수의 아이디어를 논문에 반영하면서 무엇을 빠뜨린 거예요? 자기 지도교수가 썼던 논문을 어디에다가? 참고문에다가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실수죠. 실수예요. 누구의 실수? 지도교수의 실수. 송영근 씨가 처음에 썼대요. 근데 교수님이 그거 빼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논문에 대한 책임은 지도교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올 때마다 이 친구가 나와서 사과한 게 아니라 지도교수가 나와서 계속 사과를 했죠.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재개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알면서도 그런 게 아니라 몰랐고 지도교수가 지도한 거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논문 쓰면 다시 저는 당연히 뭐 대성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법적인 문제에서는 책임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표절이라고 할 때 위조, 변조, 표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위조는 데이터를 내가 막 만지는 거,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막 이렇게 고치는 거. 변조는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설문지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위조를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는데요. 위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원래 안 좋은 건 자꾸 따라하고 싶어서. 논문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에다가요. 자, 저는 이런 연구 모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요 가설이 채택되도록 데이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몇 개요? 교수님 한 500개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하나당 얼마니까 한 150만 원 주시면 데이터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거래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위조죠, 위조. 조사를 안 해놓고 쓰는 거. 말해줘 봐야 여러분들은 안 쓰실 게 뭐 우리는 그 정도의 윤리는 가지고 있고요. 그 데이터도 에러가 많아서 요즘은 다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연구 주제는 같은데 데이터가 다 같아요. 그 데이터를 사서 쓴 사람들이 ABC의 논문이 다 같습니다. 그것도 데이터가 걸러져요. 위변조를 통해서. 그죠? 변조, 표절. 자, 표절 같은 경우는 타인의 논문 같은 것들을 인용하지 않고 거기다 갖다 쓴 경우가 표절인데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표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실 게 하나가 뭐냐면요. 전체 문장 중에 몇 개의 단어가 어떻게 겹칠 경우에 표절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색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나는 몇 가지의 단어가 반복되는 누구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고 인용 처리하시면 되고 인용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시면 그 원칙을 비껴가서 문장을 쓰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표절에 관한 부분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카피킬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내 논문과 다른 사람의 논문 또는 타인의 독의 논문을 놓고 얼마나 유사한 부분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도 검색해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레포트. 그래서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옵니다. 물어봐요, 전화한테서. 어디서 샀냐고. 레포트 월드냐 아니면 해피캠퍼스냐 제가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레포트를 사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레포트를 딴 학생도 사서 내요. 그럼 여기 걸립니다. 그죠? 모르는 걸로 할 테니까 다시 씁시다. 그럼 다시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범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웃어요. 또 어떤 학생 그래요.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래요. 슬픕니다. 근데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몰라서 생각한 거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네이버에서 레포트를 사서 수정했대요. 근데 몇 프로 이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고쳐놓고 교수님 모르시겠지 했는데 다 아는 경우죠. 교수들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저는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을 믿는데 몇 번의 경험을 하다 보니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논문을 써놓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논문들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통계는 못 돌릴 것 같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요. 논문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통계를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논문 심사 준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 다 써서 심사할 때 읽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준비를. 자, 그리고 아까 앞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도교수하고 논문 쓰다 보면 맘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를 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문장을 써놨고요. 이 정도입니다. 통계 잠깐 돌려볼까요? 네. 통계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통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죠? 뭔가 질문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되게 유치한 걸로 빨리 만들어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 사장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삶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지를 난 좀 확인해 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설문조사를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귀하는 조직 내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근이나 휴일 근무 없이 시간 내 근무가 잘 지켜집니까? 팀 내에서 상사 및 팀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편입니까?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8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사장님이 나는 이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직장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성별이나 입사 연차, 그 다음에 현재 직책, 그 다음에 근무처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보고 싶어.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것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중에 이 내용들은 어떤 변수에 해당할까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 달라지냐, 입사 연차에 따라 달라지냐기 때문에 얘는 독립변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의 질문은 무슨 변수가 되는 거예요?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문지를 돌려서 이 설문지를 가지고 코딩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15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코딩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의 응답이 한 줄이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한 사람은 4, 5, 5, 3, 4, 4, 5 하나, 3, 둘 하나로 응답한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응답한 사람은 2, 2, 2, 2, 4, 2, 3, 3, 2, 5, 3, 2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온 거예요. 예. 이렇게 했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통계 툴이 깔려 있는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툴이 만약 없으면 있네요. 버전 23으로 해서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SPSS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한 카피에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빌려서 쓰셔야 됩니다.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사스는 카피당 3,800이어서 학교에서 못 쓰고요. SPSS는 저희 학교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R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R. 이게 오픈소스라서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프로그래밍 과정이 필요하지만 무료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SPSS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코딩한 파일을 좀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만들었던 파일이 엑셀이었죠? 자, 그래서 확장자를 엑셀로 해가지고 하면 여기 코딩 자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 클릭을 해서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를 해제하고 확인을 하면 아까 제가 코딩했던 데이터가 쭉 이렇게 올라오죠. 자, 총 아까 몇 명한테 했죠? 15명이었죠? 그래서 15명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체크박스를 해제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딩할 때 코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번 질문은 무엇에 관한 건지 키워드로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은 SEX, 연차는 grade,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고 이렇게 엑셀을 하는데 걔를 데이터로 불러일으킬 때 그 제목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그거를 박스를 체크를 하면 되고 나는 그냥 순수 데이터만 가져오겠다 하면 그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몇 번 경험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사장님이 성별에 따라서 만족도를 보고 싶다고 하셨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쓴다? 아노바 회귀 분석 T테스트 중에 어떤 거? 아이고 큰일 났어요. 네, 괜찮아요. T테스트, 그렇지. 집단이 2개면 T테스트, 집단이 3개 이상이면 아노바, 변수와 변수가 될 관계는 회귀 분석.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T테스트로 갈 거예요. 근데 나는 일단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차를 보고 싶어. 그러면 분석에 들어가서요. 자, 여기서 평균 비교란 메뉴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고요. 나는 그냥 평균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해서 평균 분석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성별에 따라서 1번 문항에 대한 결과값을 보고 싶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1번은 남자였고 2번은 여자였죠. 자, 그랬을 때 1번 질문에 한해서 남자들은 3.67로 응답했고 여자는 3.00으로 응답했대요. 누가 만족도가 더 높은 거예요?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남자가 당연히 높죠. 자, 근데 이 0.67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추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분석에 들어가서 평균 비교에 들어가서 자, 집단이 다를 경우에 제가 아까 대응표본 쓴다고 그랬어요? 독립표본 쓴다고 그랬어요? 독립표본 쓴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때는 나는 여자, 남자를 볼 거야. 그런데 집단에서 남자는 몇 번으로? 1번으로 처리했고 여자는 2번으로 처리할게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1번부터 우리는 다 볼 거죠. 8번까지.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질문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대답한 게 쭉 나와요. 자, 만족도가 동일한 건 몇 번 항목이고 8번 항목은 동일해요. 만족도가. 그죠? 자, 근데 사실 이 데이터에서 가장 큰 결함이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주긴 했지만 이 데이터만 보면 교수님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뽑아내셔야 돼요. 여자와 남자의 숫자의 비교를 해보시면 누가 훨씬 많아요? 남자가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통계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표본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 남자가 30명이면 여자도 30명에 근접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된다는 상태로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참 각각의 여자와 남자의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레벨의 등분상 검정 이게 뭐지? 이거는 여자와 남자라는 사람들의 응답이 분산이 뭐라고 그랬죠? 분산? 퍼져 있는 정도예요. 이 퍼져 있는 정도가 얼마나 비슷한지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응답할 때 퍼져 있는 정도와 여자가 응답할 때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냐 같냐에 따라서 다른 값을 쓰는데요. 일단 그냥 쓸게요. 자, 이 점수가 0.005보다 크면 윗값을 쓰고요. 0.005보다 작으면 아랫값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0.005보다 다 값이 크니까 윗값을 쓸게요. 윗값을. 자, 그랬을 때 T하고 유의 확률을 보는데요. 자, 여기서 힌트는 유의 확률이 0.005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데이터고요. 0.005보다 크면 이거는 우연에 의한 거지 그게 맞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제시한 8가지의 가정들은 즉 남녀에 따라서 직장 내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다 채택됐나요? 다 기각됐나요? 다 기각이 된 겁니다. 유의 확률이 낮으니까. 0.005 이상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통계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판단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매뉴얼 보시면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교수님한테 내가 사실은 남자 170명과 여자 30명을 했는데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여자를 더 모으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여자를 140개를 더 모으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서 검은 마음이 올라오면서 데이터를 섞어서 140, 140이라고 올리잖아요. 저희가 이거 딱 보면 대박납니다. 여자, 남자에 퍼져 있는 정보를 비교했는데 너무 문제가 많으면 뭐예요? 이 데이터의 숫자가 지금 너무나 다르게 차이가 있다는 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가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이 8가지 가설이 다 채택되지 않는 경우는 정말로 100건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만 가져오면 딱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졸업하려면 시간 많으니까 시간 가지고 데이터 120개만 더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딱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교수님은 딱 보면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통계 방법론은 학습에 의해서 마스터가 가능하다. 그래서 통계를 못해서 논문을 못 써요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기 분석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라서 쓰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잠깐만, 마지막 페이지. 자, 2분 남아서 마지막 페이지, 엔딩 페이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논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연구 가치가 충분하냐, 논문의 형식을 제대로 따르느냐, 연구 타당성이 충분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여러분들의 논문을 평가할 때는 이 준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준거를 보면서 과연 내 논문은 필요한가, 독창적인가, 기승전결의 구조가 있는가, 논리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가, 인용이나 참고 문헌이 적절하게 써 있는가, 설계가 잘 됐는가,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표절이라던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그런 연구 윤리와 관련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문의 핵심 메시지를 5가지로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이 잘 알거나 관심 있는 영역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석사 논문이 학사보다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학부 애들은 직장을 안 다니죠. 그래서 데이터를 구할 수도 없고 관련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상당수가 지금 필드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영역, 데이터를 잘 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제를 선정하면 좀 쉽고요. 두 번째는 쓰기보다 읽기가 우선입니다. 논문을 쓰기 전에 어떻게 해라? 남이 쓴 논문을 많이 읽어라. 세 번째, 지도교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세요. 지도교수 괴롭힌 만큼 논문의 결과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님이랑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면 분명히 쉽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몇 척의 배가 남아있죠? 5월 29일 날 논문 계획서 쓰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1년 2개월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는 모든 통계 도구를 마스터하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일찍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제가 처음에는 논문 쓰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논문을 쓰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는 교수와 여러분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학생이 부족하면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쓰기 시작하면 논문은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논문 못 쓴 학생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사실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그게 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쓸 건데 난 좀 자신이 없어. 나 많이 부족해. 근데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논문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전 논문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나는 논문은 꼭 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도교수한테. 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잘 또 마무리해서 학술 논문지에다가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너무 극단적인 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으로 이제 딱 5분 됐어요. 예, 제가 약속드린 시간은 끝났고요. 어떻게 오늘 수업 좀 도움 좀 되셨을까요? 네. 저의 걱정은 이 강의실을 나가는 순간 이 강의 내용이 같이 날아갈까 봐 걱정인데 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면서 중간중간에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공식적인 저의 강의는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